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이 지혜를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살, 1982년생 정현숙입니다. 요즘 제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꼰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말만 옳다고 고집부리고 남을 무시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저 역시 저렇게 변할까 두려워지더군요. 특히 최근에 겪은 시어머니와의 일은 제게 진정한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옛말처럼 저 또한 나이가 들수록 더 여유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택시를 운전하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죠. 어린 시절에는 그 평범함이 참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그렇다고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면 마음 한구석이 복잡해지곤 했습니다. 우리 가족 제주도 가서 도라르방도 보고 바다에서 수영도 했다. 진짜 좋았겠다. 나도 엄마한테 제주도 가자고 졸라봐야지. 하지만 막상 부모님의 지친 얼굴을 보면 차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부셔모님께 여행 가자고 때를 쓰는 것은 철없는 행동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마다 할머니께서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수가, 엄마 아빠가 저렇게 바쁜 건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은 이해 못해도 나중에 크면 다 고마워할 날이 올 거다. 그때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른이 되어 직접 돈을 벌고 가정을 꾸려보니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이대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해외여행은 못 가봤어도 여름이면 가까운 산과 바다로 떠났던 소박한 휴가의 기억들은 지금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며칠간 택시 운행을 쉬시고 어머니도 식당 문을 잠시 닫고 오롯이 우리 가족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곡물에 수박을 담가 차갑게 만들어 먹고 민박집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부모님은 일터에서 겪는 진상 손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내 식구가 와서 2인분만 시키고 반찬과 공깃밥만 추가해서 배를 채우고 가는 얌체 손님,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 이야기들을 들으며 분노하곤 했습니다.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우리 부모님이 왜 저런 무례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봐야 하는지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20살이가 넘었을 무렵 대한민국에는 아이러브스쿨이라는 동창 찾기 사이트 열풍이 불었습니다. PC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옛 친구들을 찾는 것이 유행이었죠. 저 역시 그 사이트를 통해 졸업 후 7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현숙이다.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여전히 밝아 보여서 좋다. 어머, 정말. 나 많이 늙었는데 너희들도 그대로네. 늙긴 뭘 늙어. 우린 이제 막 피어나는 20살인데. 넌 여전히 우리 반 분위기 메이커야.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저를 불렀습니다. 현수가, 이리 와서 앉아. 여기 내가 좋아했던 정국이도 왔어. 정국이 초등학교 시절 제 짝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 정국이는 저보다 키가 작은 아이였습니다. 왠지 모를 유치한 마음에 저는 다른 자리에 앉아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돌아보니 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의 꼬마가 아니었습니다. 160이 조금 넘는 제가 고개를 한참 들어 올려다봐야 할 만큼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180은 좋게 넘어 보이는 훤칠한 키에 능글맞게 웃는 모습은 소년이 아닌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에서 연인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오리는 30대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며 더욱 성숙해진 그는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현수가 우리 조금 더 자리 잡으면 그때는 나랑 결혼하는 거다. 알았지? 각자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바쁜 와중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을 키웠습니다. 평범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 그것이 제가 꿈꿔왔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시작은 무난했습니다. 양가 형편이 비슷했기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대기업 계열사 관리직이셨고 시어머니는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해서 용돈벌이 사마이를 시작했다며 당신의 사회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종종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딸이 없어서 내가 내 편이 되어주니 든든하다며 저를 반겨주셨죠.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사는 동네였습니다. 저희 친정은 서울 강서구에서 살다 김포 신도시로 이사했고 시댁은 목동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교육특구로 유명했던 목동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던 시절이었고 시어머니는 이를 은근히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포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식당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재개발되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입니다. 오래전 사두었던 김포 아파트 가격 역시 폭등했습니다. 어머니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현수가 엄마가 식당이랑 아파트 팔고 상가 건물을 사기로 했다. 이제 나이도 있고 힘에 부쳐서 식당 일은 그만해야겠다. 건물 꼭대기층에 살면서 나머지 층은 임대 주고 너희 아버지랑 편하게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고 싶어. 평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뿌듯함과 해방감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찾으신 부모님을 보며 저 역시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의 반응은 미묘했습니다. 처음 상견례 때부터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두고 은근히 깔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식당 일에 택시 운전까지 참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말 속에는 우리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깔끔하게 일하는데 저쪽은 힘들게 몸 쓰는 일을 하는구나 하는 우월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건물주가 되자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나, 사돈댁이 건물을 다 사시고 정말 대단하시네. 인생은 정말 한 방인가 봐. 운이 정말 좋으셨네. 축하의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부모님의 오랜 노고를 폄하하고 오직 운으로 치부하려는 시기와 질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상한 마음에 반박했습니다. 운도 따라야겠지만 그만큼 열심히 사셨으니까 기회도 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래, 누가 뭐라니? 라며 억지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고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후로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 당시 양가에서 5천만 원씩 지원받고 저희가 모은 돈을 합쳐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가 아까와 무리해서 아파트를 사기보다 가진 돈으로 시작해 차근차근 불려나가자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산 오피스텔은 꾸준히 가격이 올랐고 몇 년 후 저희는 그 돈을 발판 삼아 대출을 끼고 30평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시어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택시 기사님께 자랑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기사님, 저 아파트 보이시죠? 저 집 제가 사준 거예요. 며느리도 내 자식이니까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살라고 제가 해줬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5천만 원을 보태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집을 통째로 사주신 것처럼 부풀려 말하는 모습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피스텔 판 돈도 있고 친정에서도 똑같이 도와주셨잖아요. 기사님이 오해하시겠어요. 제가 사실을 바로잡자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전에 없던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아. 우리 때는 시부모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말이야. 제가 무슨 뜻이냐고 되물으면 그냥 해본 소리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혹은 의도적으로 저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고 남편의 재택근무가 잦아지면서 저희는 더 큰 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과감히 대출을 더 받아 40평대 방 4개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늘어난 대출금을 갚기 위해 저는 주말과 명절에도 특근을 신청하며 억척스럽게 일했습니다. 시댁은 제사를 간소하게 지내는 편이라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찬을 가져다 드리러 시댁에 들렀는데 시아버지 혼자 계셨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온화하시던 아버님께서 주방을 서성이며 내 엄마는 밥도 안 해주고 어딜 나갔는지 모르겠다며 투정을 부리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에 이상함을 느낀 저는 조심스럽게 치매 검사를 권유했고 안타깝게도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가족들, 특히 시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며 제게 뜻밖의 부탁을 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부탁 하나만 하자. 내 재산 관리를 내가 좀 맡아다오. 내 엄마는 돈 관리에 허술하고 아들에게 맡기자니 저 어미를 못 믿냐고 화를 낼 게 뻔하다. 내가 보니 내가 가장 야무지고 믿음직스럽구나. 저는 아버님의 뜻에 따라 법적 대리인이 되어 재산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내역을 정리하던 중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몰래 거액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시어머니의 뒤를 밟았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3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젊은 남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명품 선물을 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남자와의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백만 원씩 용돈을 주었고 돈이 부족해지자 치매에 걸린 남편의 통장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던 명절 당일이었습니다. 회사 특근을 핑계로 일을 처리하고 늦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현관문 앞에서 달려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감히 명절에 늦게 와. 어른들을 기다리게 하고 이게 보자 하니까 시댁을 우습게 알아. 자신의 죄책감과 불안감을 제게 폭력으로 터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의 뺨을 똑같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왜 늦었는지 지금 여기서 모두 말씀드릴까요? 제 달라진 눈빛과 단호한 말투에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뭘 말한다는 거야? 은행에서 아버님 통장 문제로 연락이 와서 그거 처리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자주 만나시는 그분과 관련된 일이더군요. 조용히 처리하느라 늦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니 저도 더는 숨길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것을 들켰다고 생각했는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제 손을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내가 잘못했다. 제발 그이에게만은 비밀로 해다오. 그 사람이 알면 난 끝이야.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줘.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족을 배신한 시어머니와 아픈 시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저. 그날 시댁 식구들 앞에서 벌어진 이 일은 우리 가족 관계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하거늘 나이가 들수록 탐욕과 이기심에 눈이 멀어버린 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결코 저렇게 늙지 않으리라고. 진정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마지막 순간까지 부끄럽지 않은 삶의 태도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이 지혜를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살, 1982년생 정현숙입니다. 요즘 제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꼰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말만 옳다고 고집부리고 남을 무시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저 역시 저렇게 변할까 두려워지더군요. 특히 최근에 겪은 시어머니와의 일은 제게 진정한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옛말처럼 저 또한 나이가 들수록 더 여유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택시를 운전하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죠. 어린 시절에는 그 평범함이 참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그렇다고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면 마음 한구석이 복잡해지곤 했습니다. 우리 가족 제주도 가서 도라르방도 보고 바다에서 수영도 했다. 진짜 좋았겠다. 나도 엄마한테 제주도 가자고 졸라봐야지. 하지만 막상 부모님의 지친 얼굴을 보면 차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부셔모님께 여행 가자고 때를 쓰는 것은 철없는 행동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마다 할머니께서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수가, 엄마 아빠가 저렇게 바쁜 건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은 이해 못해도 나중에 크면 다 고마워할 날이 올 거다. 그때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른이 되어 직접 돈을 벌고 가정을 꾸려보니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이대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해외여행은 못 가봤어도 여름이면 가까운 산과 바다로 떠났던 소박한 휴가의 기억들은 지금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며칠간 택시 운행을 쉬시고 어머니도 식당 문을 잠시 닫고 오롯이 우리 가족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곡물에 수박을 담가 차갑게 만들어 먹고 민박집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부모님은 일터에서 겪는 진상 손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내 식구가 와서 2인분만 시키고 반찬과 공깃밥만 추가해서 배를 채우고 가는 얌체 손님,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 이야기들을 들으며 분노하곤 했습니다.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우리 부모님이 왜 저런 무례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봐야 하는지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20살이가 넘었을 무렵 대한민국에는 아이러브스쿨이라는 동창 찾기 사이트 열풍이 불었습니다. PC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옛 친구들을 찾는 것이 유행이었죠. 저 역시 그 사이트를 통해 졸업 후 7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야, 정연숙이다.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여전히 밝아 보여서 좋다. 어머, 정말. 나 많이 늙었는데 너희들도 그대로네. 늙긴 뭘 늙어. 우린 이제 막 피어나는 20살인데. 넌 여전히 우리 반 분위기 메이커야.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저를 불렀습니다. 현수가, 이리 와서 앉아. 여기 내가 좋아했던 정국이도 왔어. 정국이. 초등학교 시절 제 짝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 정국이는 저보다 키가 작은 아이였습니다. 왠지 모를 유치한 마음에 저는 다른 자리에 앉아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돌아보니 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의 꼬마가 아니었습니다. 160이 조금 넘는 제가 고개를 한참 들어 올려다봐야 할 만큼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180은 좋게 넘어 보이는 훤칠한 키에 능글맞게 웃는 모습은 소년이 아닌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에서 연인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우리는 30대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며 더욱 성숙해진 그는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현수가, 우리 조금 더 자리 잡으면 그때는 나랑 결혼하는 거다. 알았지? 각자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바쁜 와중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을 키웠습니다. 평범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 그것이 제가 꿈꿔왔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시작은 무난했습니다. 양가 형편이 비슷했기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대기업 계열사 관리직이셨고 시어머니는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해서 용돈벌이 사마이를 시작했다며 당신의 사회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종종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딸이 없어서 내가 내 편이 되어주니 든든하다며 저를 반겨주셨죠.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사는 동네였습니다. 저희 친정은 서울 강서구에서 살다 김포 신도시로 이사했고 시댁은 목동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교육특구로 유명했던 목동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던 시절이었고 시어머니는 이를 은근히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포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식당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재개발되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입니다. 오래전 사두었던 김포 아파트 가격 역시 폭등했습니다. 어머니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현수가,
엄마가 식당이랑 아파트 팔고 상가 건물을 사기로 했다. 이제 나이도 있고 힘에 부쳐서 식당 일은 그만해야겠다. 건물 꼭대기층에 살면서 나머지 층은 임대 주고 너희 아버지랑 편하게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고 싶어. 평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뿌듯함과 해방감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찾으신 부모님을 보며 저 역시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의 반응은 미묘했습니다. 처음 상견례 때부터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두고 은근히 깔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식당 일에 택시 운전까지 참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말 속에는 우리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깔끔하게 일하는데 저쪽은 힘들게 몸 쓰는 일을 하는구나 하는 우월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건물주가 되자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나, 사돈댁이 건물을 다 사시고 정말 대단하시네. 인생은 정말 한 방인가 봐. 운이 정말 좋으셨네. 축하의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부모님의 오랜 노고를 폄하하고 오직 운으로 치부하려는 시기와 질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상한 마음에 반박했습니다. 운도 따라야겠지만 그만큼 열심히 사셨으니까 기회도 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래, 누가 뭐라니? 라며 억지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고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후로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 당시 양가에서 5천만 원씩 지원받고 저희가 모은 돈을 합쳐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가 아까와 무리해서 아파트를 사기보다 가진 돈으로 시작해 차근차근 불려나가자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산 오피스텔은 꾸준히 가격이 올랐고 몇 년 후 저희는 그 돈을 발판 삼아 대출을 끼고 30평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시어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택시 기사님께 자랑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기사님, 저 아파트 보이시죠? 저 집 제가 사준 거예요. 며느리도 내 자식이니까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살라고 제가 해줬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5천만 원을 보태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집을 통째로 사주신 것처럼 부풀려 말하는 모습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피스텔 판 돈도 있고 친정에서도 똑같이 도와주셨잖아요. 기사님이 오해하시겠어요. 제가 사실을 바로잡자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전에 없던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아. 우리 때는 시부모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말이야. 제가 무슨 뜻이냐고 되물으면 그냥 해본 소리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혹은 의도적으로 저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고 남편의 재택근무가 잦아지면서 저희는 더 큰 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과감히 대출을 더 받아 40평대 방 4개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늘어난 대출금을 갚기 위해 저는 주말과 명절에도 특근을 신청하며 억척스럽게 일했습니다. 시댁은 제사를 간소하게 지내는 편이라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찬을 가져다 드리러 시댁에 들렀는데 시아버지 혼자 계셨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온화하시던 아버님께서 주방을 서성이며 내 엄마는 밥도 안 해주고 어딜 나갔는지 모르겠다며 투정을 부리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에 이상함을 느낀 저는 조심스럽게 치매 검사를 권유했고
안타깝게도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가족들, 특히 시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며 제게 뜻밖의 부탁을 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부탁 하나만 하자. 내 재산 관리를 내가 좀 맡아다오. 내 엄마는 돈 관리에 허술하고 아들에게 맡기자니 저 어미를 못 믿냐고 화를 낼 게 뻔하다. 내가 보니 내가 가장 야무지고 믿음직스럽구나. 저는 아버님의 뜻에 따라 법적 대리인이 되어 재산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내역을 정리하던 중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몰래 거액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시어머니의 뒤를 밟았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3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젊은 남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명품 선물을 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남자와의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백만 원씩 용돈을 주었고 돈이 부족해지자 치매에 걸린 남편의 통장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던 명절 당일이었습니다. 회사 특근을 핑계로 일을 처리하고 늦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현관문 앞에서 달려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감히 명절에 늦게 와. 어른들을 기다리게 하고 이게 보자 하니까 시댁을 우습게 알아. 자신의 죄책감과 불안감을 제게 폭력으로 터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의 뺨을 똑같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왜 늦었는지 지금 여기서 모두 말씀드릴까요? 제 달라진 눈빛과 단호한 말투에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뭘 말한다는 거야? 은행에서 아버님 통장 문제로 연락이 와서 그거 처리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자주 만나시는 그분과 관련된 일이더군요. 조용히 처리하느라 늦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니 저도 더는 숨길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것을 들켰다고 생각했는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제 손을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내가 잘못했다. 제발 그이에게만은 비밀로 해다오. 그 사람이 알면 난 끝이야.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줘.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족을 배신한 시어머니와 아픈 시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저. 그날 시댁 식구들 앞에서 벌어진 이 일은 우리 가족 관계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하거늘 나이가 들수록 탐욕과 이기심에 눈이 멀어버린 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결코 저렇게 늙지 않으리라고. 진정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마지막 순간까지 부끄럽지 않은 삶의 태도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이 지혜를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살, 1982년생 정현숙입니다. 요즘 제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꼰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말만 옳다고 고집부리고 남을 무시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저 역시 저렇게 변할까 두려워지더군요. 특히 최근에 겪은 시어머니와의 일은 제게 진정한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옛말처럼 저 또한 나이가 들수록 더 여유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택시를 운전하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죠. 어린 시절에는 그 평범함이 참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그렇다고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면 마음 한구석이 복잡해지곤 했습니다. 아, 우리 가족 제주도 가서 도라르방도 보고 바다에서 수영도 했다. 아, 진짜 좋았겠다. 나도 엄마한테 제주도 가자고 졸라봐야지. 하지만 막상 부모님의 지친 얼굴을 보면 차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부셔모님께 여행 가자고 때를 쓰는 것은 철없는 행동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마다 할머니께서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수가, 엄마 아빠가 저렇게 바쁜 건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은 이해 못해도 나중에 크면 다 고마워할 날이 올 거다. 그때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른이 되어 직접 돈을 벌고 가정을 꾸려보니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이대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해외여행은 못 가봤어도 여름이면 가까운 산과 바다로 떠났던 소박한 휴가의 기억들은 지금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며칠간 택시 운행을 쉬시고 어머니도 식당 문을 잠시 닫고 오롯이 우리 가족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곡물에 수박을 담가 차갑게 만들어 먹고 민박집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부모님은 일터에서 겪는 진상 손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내 식구가 와서 2인분만 시키고 반찬과 공깃밥만 추가해서 배를 채우고 가는 얌체 손님,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 이야기들을 들으며 분노하곤 했습니다.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우리 부모님이 왜 저런 무례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봐야 하는지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20살이가 넘었을 무렵 대한민국에는 아이러브스쿨이라는 동창 찾기 사이트 열풍이 불었습니다. PC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옛 친구들을 찾는 것이 유행이었죠. 저 역시 그 사이트를 통해 졸업 후 7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야, 정연숙이다.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여전히 밝아 보여서 좋다. 어머, 정말. 나 많이 늙었는데 너희들도 그대로네. 늙긴 뭘 늙어. 우린 이제 막 피어나는 20살인데. 넌 여전히 우리 반 분위기 메이커야.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저를 불렀습니다. 현수가, 이리 와서 앉아. 여기 내가 좋아했던 정국이도 왔어. 정국이. 초등학교 시절 제 짝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 정국이는 저보다 키가 작은 아이였습니다. 왠지 모를 유치한 마음에 저는 다른 자리에 앉아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돌아보니 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의 꼬마가 아니었습니다. 160이 조금 넘는 제가 고개를 한참 들어 올려다봐야 할 만큼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180은 좋게 넘어 보이는 훤칠한 키에 능글맞게 웃는 모습은 소년이 아닌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에서 연인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우리는 30대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며 더욱 성숙해진 그는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현수가, 우리 조금 더 자리 잡으면 그때는 나랑 결혼하는 거다. 알았지? 각자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바쁜 와중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을 키웠습니다. 평범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 그것이 제가 꿈꿔왔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시작은 무난했습니다. 양가 형편이 비슷했기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대기업 계열사 관리직이셨고 시어머니는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해서 용돈벌이 사마이를 시작했다며 당신의 사회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종종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딸이 없어서 내가 내 편이 되어주니 든든하다며 저를 반겨주셨죠.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사는 동네였습니다. 저희 친정은 서울 강서구에서 살다 김포 신도시로 이사했고 시댁은 목동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교육특구로 유명했던 목동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던 시절이었고 시어머니는 이를 은근히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포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식당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재개발되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입니다. 오래전 사두었던 김포 아파트 가격 역시 폭등했습니다. 어머니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현수가, 엄마가 식당이랑 아파트 팔고 상가 건물을 사기로 했다. 이제 나이도 있고 힘에 부쳐서 식당 일은 그만해야겠다. 건물 꼭대기층에 살면서 나머지 층은 임대 주고 너희 아버지랑 편하게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고 싶어. 평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뿌듯함과 해방감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찾으신 부모님을 보며 저 역시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의 반응은 미묘했습니다. 처음 상견례 때부터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두고 은근히 깔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식당 일에 택시 운전까지 참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말 속에는 우리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깔끔하게 일하는데 저쪽은 힘들게 몸 쓰는 일을 하는구나 하는 우월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건물주가 되자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나, 사돈댁이 건물을 다 사시고 정말 대단하시네. 인생은 정말 한 방인가 봐. 운이 정말 좋으셨네. 축하의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부모님의 오랜 노고를 폄하하고 오직 운으로 치부하려는 시기와 질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상한 마음에 반박했습니다. 운도 따라야겠지만 그만큼 열심히 사셨으니까 기회도 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래, 누가 뭐라니? 라며 억지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고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후로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 당시 양가에서 5천만 원씩 지원받고 저희가 모은 돈을 합쳐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가 아까와 무리해서 아파트를 사기보다 가진 돈으로 시작해 차근차근 불려나가자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산 오피스텔은 꾸준히 가격이 올랐고 몇 년 후 저희는 그 돈을 발판 삼아 대출을 끼고 30평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시어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택시 기사님께 자랑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기사님, 저 아파트 보이시죠? 저 집 제가 사준 거예요. 며느리도 내 자식이니까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살라고 제가 해줬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5천만 원을 보태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집을 통째로 사주신 것처럼 부풀려 말하는 모습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피스텔 판돈도 있고 친정에서도 똑같이 도와주셨잖아요. 기사님이 오해하시겠어요. 제가 사실을 바로잡자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전에 없던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아. 우리 때는 시부모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말이야. 제가 무슨 뜻이냐고 되물으면 그냥 해본 소리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혹은 의도적으로 저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고 남편의 재택근무가 잦아지면서 저희는 더 큰 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과감히 대출을 더 받아 40평대 방 4개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늘어난 대출금을 갚기 위해 저는 주말과 명절에도 특근을 신청하며 억척스럽게 일했습니다. 시댁은 제사를 간소하게 지내는 편이라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찬을 가져다 드리러 시댁에 들렀는데 시아버지 혼자 계셨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온화하시던 아버님께서 주방을 서성이며 내 엄마는 밥도 안 해주고 어딜 나갔는지 모르겠다며 투정을 부리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에 이상함을 느낀 저는 조심스럽게 치매 검사를 권유했고 안타깝게도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가족들, 특히 시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며 제게 뜻밖의 부탁을 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부탁 하나만 하자. 내 재산 관리를 내가 좀 맡아다오. 내 엄마는 돈 관리에 허술하고 아들에게 맡기자니 저 어미를 못 믿냐고 화를 낼 게 뻔하다. 내가 보니 내가 가장 야무지고 믿음직스럽구나. 저는 아버님의 뜻에 따라 법적 대리인이 되어 재산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내역을 정리하던 중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몰래 거액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시어머니의 뒤를 밟았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3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젊은 남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명품 선물을 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남자와의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백만 원씩 용돈을 주었고 돈이 부족해지자 치매에 걸린 남편의 통장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던 명절 당일이었습니다. 회사 특근을 핑계로 일을 처리하고 늦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현관문 앞에서 달려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감히 명절에 늦게 와. 어른들을 기다리게 하고 이게 보자 하니까 시댁을 우습게 알아. 자신의 죄책감과 불안감을 제게 폭력으로 터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의 뺨을 똑같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왜 늦었는지 지금 여기서 모두 말씀드릴까요? 제 달라진 눈빛과 단호한 말투에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뭘 말한다는 거야? 은행에서 아버님 통장 문제로 연락이 와서 그거 처리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자주 만나시는 그분과 관련된 일이더군요. 조용히 처리하느라 늦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니 저도 더는 숨길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것을 들켰다고 생각했는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제 손을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내가 잘못했다. 제발 그이에게만은 비밀로 해다오. 그 사람이 알면 난 끝이야.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제발,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줘.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족을 배신한 시어머니와 아픈 시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저. 그날 시댁 식구들 앞에서 벌어진 이 일은 우리 가족 관계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하거늘 나이가 들수록 탐욕과 이기심에 눈이 멀어버린 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결코 저렇게 늙지 않으리라고. 진정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마지막 순간까지 부끄럽지 않은 삶의 태도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이 지혜를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살, 1982년생 정현숙입니다. 요즘 제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꼰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말만 옳다고 고집부리고 남을 무시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저 역시 저렇게 변할까 두려워지더군요. 특히 최근에 겪은 시어머니와의 일은 제게 진정한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옛말처럼 저 또한 나이가 들수록 더 여유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택시를 운전하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죠. 어린 시절에는 그 평범함이 참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그렇다고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면 마음 한구석이 복잡해지곤 했습니다. 아, 우리 가족 제주도 가서 도라르방도 보고 바다에서 수영도 했다. 아, 진짜 좋았겠다. 나도 엄마한테 제주도 가자고 졸라봐야지. 하지만 막상 부모님의 지친 얼굴을 보면 차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부셔모님께 여행 가자고 때를 쓰는 것은 철없는 행동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마다 할머니께서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수가, 엄마 아빠가 저렇게 바쁜 건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은 이해 못해도 나중에 크면 다 고마워할 날이 올 거다. 그때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른이 되어 직접 돈을 벌고 가정을 꾸려보니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이대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해외여행은 못 가봤어도 여름이면 가까운 산과 바다로 떠났던 소박한 휴가의 기억들은 지금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며칠간 택시 운행을 쉬시고 어머니도 식당 문을 잠시 닫고 오롯이 우리 가족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곡물에 수박을 담가 차갑게 만들어 먹고 민박집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부모님은 일터에서 겪는 진상 손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내 식구가 와서 2인분만 시키고 반찬과 공깃밥만 추가해서 배를 채우고 가는 얌체 손님,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 이야기들을 들으며 분노하곤 했습니다.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우리 부모님이 왜 저런 무례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봐야 하는지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20살이가 넘었을 무렵 대한민국에는 아이러브스쿨이라는 동창 찾기 사이트 열풍이 불었습니다. PC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옛 친구들을 찾는 것이 유행이었죠.
저 역시 그 사이트를 통해 졸업 후 7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 정연숙이다.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여전히 밝아 보여서 좋다. 어머, 정말. 나 많이 늙었는데 너희들도 그대로네. 늙긴 뭘 늙어. 우린 이제 막 피어나는 20살인데 넌 여전히 우리 반 분위기 메이커야.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저를 불렀습니다. 현수가 이리 와서 앉아. 여기 내가 좋아했던 정국이도 왔어. 정국이 초등학교 시절 제 짝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 정국이는 저보다 키가 작은 아이였습니다. 왠지 모를 유치한 마음에 저는 다른 자리에 앉아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돌아보니 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의 꼬마가 아니었습니다. 160이 조금 넘는 제가 고개를 한참 들어 올려다봐야 할 만큼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180은 좋게 넘어 보이는 훤칠한 키에 능글맞게 웃는 모습은 소년이 아닌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에서 연인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오리는 30대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며 더욱 성숙해진 그는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현수가 우리 조금 더 자리 잡으면 그때는 나랑 결혼하는 거다. 알았지? 각자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바쁜 와중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을 키웠습니다. 평범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 그것이 제가 꿈꿔왔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시작은 무난했습니다. 양가 형편이 비슷했기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대기업 계열사 관리직이셨고 시어머니는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해서 용돈벌이 사마이를 시작했다며 당신의 사회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종종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딸이 없어서 내가 내 편이 되어주니 든든하다며 저를 반겨주셨죠.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사는 동네였습니다. 저희 친정은 서울 강서구에서 살다 김포 신도시로 이사했고 시댁은 목동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교육특구로 유명했던 목동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던 시절이었고 시어머니는 이를 은근히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포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식당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재개발되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입니다. 오래전 사두었던 김포 아파트 가격 역시 폭등했습니다. 어머니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현수가 엄마가 식당이랑 아파트 팔고 상가 건물을 사기로 했다. 이제 나이도 있고 힘에 부쳐서 식당 일은 그만해야겠다. 건물 꼭대기층에 살면서 나머지 층은 임대 주고 너희 아버지랑 편하게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고 싶어. 평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뿌듯함과 해방감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찾으신 부모님을 보며 저 역시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의 반응은 미묘했습니다. 처음 상견례 때부터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두고 은근히 깔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식당 일에 택시 운전까지 참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말 속에는 우리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깔끔하게 일하는데 저쪽은 힘들게 몸 쓰는 일을 하는구나 하는 우월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건물주가 되자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나, 사돈댁이 건물을 다 사시고 정말 대단하시네. 인생은 정말 한 방인가 봐. 운이 정말 좋으셨네. 축하의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부모님의 오랜 노고를 폄하하고